1943년 11월 미 해군의 함포 사격이 끝나자 고요했던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에 불길과 폭음이 뒤덮였다. 일본군이 철통 같은 방어망을 구축한 타라와 환초의 베티오 섬, 바로 이곳에서 전개된 탈라와 전투는 태평양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상륙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투는 미군이 본격적인 섬 점령 작전을 시작하며 일본 본토로 향하는 긴 여정의 첫 관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당시 일본군은 100만 명이 와도 막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방어에 자신을 보였고, 실제로 해안선부터 벙커, 참호, 기관총, 진지, 지하 갱도까지 촘촘히 구축된 요새는 미 해병대의 상륙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다. 탈라와 전투는 단 76시간, 불과 3일 만에 끝났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미군은 1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며 상륙작전의 가혹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러나 그 혹독한 전투 속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적의 심장부를 겨냥한 태평양 전략의 현실과 한계, 상륙작전의 복잡성, 해공협동의 중요성 등은 이후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전에서 전술과 전략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탈라와는 미국 본토의 상륙전의 실상을 보여준 첫 전투였으며 전쟁 보도를 통해 국민적 충격과 지지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탈라와 전투는 규모나 기간보다 그 충격과 의미에서 태평양 전쟁의 결정적 장면으로 기억된다. 이 작은 산호섬의 피로 물든 모래밭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태평양 전역을 관통하는 전략의 시작이자 일본 본토로 향하는 하늘길의 입구였다. 탈라와 전투는 1943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76시간 동안 벌어진 전투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격렬함과 참혹함은 태평양 전쟁 전체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강렬했다. 이 전투는 미국이 일본 제국의 외곽 방어선을 처음으로 정면 돌파한 작전으로 전쟁 전략의 대전 한 점이 되었고, 이후 펼쳐질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본격적인 본토 진입을 향한 섬 점령 전략의 시발점으로 기능했다. 1. 작전 배경과 타라와 환초의 전략적 중요성. 길버트 제도에 속한 타라와 환초는 태평양 중앙에 위치해 있었으며 미군이 마셜 제도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교두보였다. 특히 베티오 섬은 활주로를 갖춘 비행장이 있어 일본군이 이 지역을 항공작전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섬을 장악함으로써 미군은 남태평양과 중부태평양을 잇는 항공 및 해상로를 개척하고 향후 괌사이판테니안 등 주요 거점을 향한 진군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이 작은 섬에 병력 약 4,800명을 배치했고 그중 약 2,600명이 정예 일본 해병대였으며 나머지는 노동자, 기술자, 항공기 승무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지휘관 시부야마 케이이치는 미군이 100만 병력을 데려와도 타라와는 못 넘는다고 자신할 정도로 섬 전역을 철통같이 요새화했다. 해안에는 철조망과 대전차 장애물이 구축됐고 콘크리트 벙커, 지하갱도, 고정포대, 중기관총 진지가 엇물린 복합방어선이 형성됐다. 2. 미군의 작전 계획과 상륙 전략.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스프루언스 제독의 지휘 아래 미 해병 제2사단이 주축이 되어 타라와 점령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 작전은 갤버닉 작전으로 명명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일본 점령 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첫 시도였다. 이전까지는 주로 측면 기습이나 제한적 상륙이 이루어졌지만 타라와에서는 방어가 견고한 지역을 정면으로 타격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전이었다. 미군은 상륙 하루 전날부터 대규모 해상공중 포격을 실시했다. 해군 전함과 항공모함에서 수천 발의 포탄이 쏟아졌고 전투기들이 진지를 사전에 파괴하기 위해 출격했다. 하지만 일본군 방어선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콘크리트 벙커와 깊은 지하갱도는 포격을 견디는데 충분했고 이는 상륙작전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3. 참혹했던 상륙작전의 현실. 1943년 11월 20일 오전 미 해병대는 베티오 섬 남쪽 해안으로 상륙을 개시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조수간만의 차로 상륙정이 산호초에 걸려 멈추었고 해병들은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로 수백 미터를 걸어가며 적의 기관총 사격을 그대로 맞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병력이 해변에 도달하기도 전에 사망했고 전투는 시작과 동시에 아비규환으로 빠져들었다. 해변에 상륙한 병력도 벙커와 참호에서 쏟아지는 집중 사격으로 인해 전진이 거의 불가능했다. 지휘관이 순식간에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면서 부대는 일시적으로 지휘 체계를 상실했고 혼전 상태 속에서 병사들은 분대 단위로 분산돼 개별적으로 싸워야 했다. 일부는 수류탄으로 벙커를 하나씩 정리하며 전진했고 해군 함포의 근접 지원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해변 안쪽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4. 일본군의 최후의 항전과 전투의 종결. 전투 이틀째부터 미군은 해변을 넘어 내륙으로 진격하며 일본군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해병대는 화염방사기, 폭약, 수류탄 등을 활용해 벙커를 정리했고 점차 전세는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군은 항복 없이 끝까지 저항하며 옥새를 택했다. 마지막 날에는 일본군 잔존 병력이 집단 돌격을 감행했고 대부분 전사하거나 자결했다. 결국 11월 23일 미국은 베티오 섬 전역을 점령하며 탈라와 전투의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다. 약 1000명의 미 해병이 전사했고 부상자는 2000명 이상이었다. 일본군은 4800명 중 17명만이 생포될 만큼 거의 전멸했다. 이 숫자는 태평양전쟁 전체 상륙전 중 가장 높은 사상률 중 하나로 미군이 직면한 최초의 고강도 요새 섬 점령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5. 미군 내부의 반성과 교훈. 탈라와 전투는 승리였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지 않았다. 상륙작전에서의 오판, 조수간만의 계산 실패, 정찰 부족, 해상 포격의 부정 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희생을 초래했다. 특히 미 해군과 해병대는 이후 상륙작전의 전술을 전면 개편해야 했다. 전투 이후 미군은 상륙 시 병력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밀 상륙 계획, 지형 분석을 위한 공중 정찰 확대, 상륙정 개량, 해공군 간 통합작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했다. 이는 이후 태평양 전쟁의 사이판 전투, 필리핀 전역,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상륙작전의 완성도로 이어졌다. 6. 언론과 대중에 미친 영향. 탈라와 전투는 미국 본토에 처음으로 상륙전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전달한 전투였다. 당시 미 해병대 종군 기자가 촬영한 전투 영상은 정부의 검열을 거친 후 1944년 영화 위드 더 머린즈 앳 탈라와로 공개되었고 극장에서 상영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쟁의 참상에 충격을 받은 미국 국민들은 희생의 의미를 되묻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전쟁 지원 여론은 한층 공고해졌다. 그만큼 탈라와 전투는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심리전, 여론전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결집시키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탈라와 전투는 단 3일의 전투로 끝났지만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작은 섬에서의 피로 쓴 교훈은 단지 상륙작전의 전술뿐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의 시각과 태도까지도 변화시켰다. 태평양 전쟁의 전선을 전진시킨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이후 펼쳐질 더 거대한 전투의 서막이자 연합군 공세 전략의 실질적 출발점이었다.